성명서를 처음 읽으면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런 메시지들이 담긴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 이념이라든지 이론보다는 실제 당사자들의 생존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어떤 의학 자체보다는 권력 구조 자체에 맞서야 된다. 그리고 진짜 돌봄을 요구한다. 이런 메시지로 그냥 제가 1차 독해를 했었는데 이렇게 여러 번 더 읽고 또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좀 이해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훨씬 더 깊은 담론들을 제안해 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최선을 다해서 좀 걱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2013년도에 제가 교신 조사를 했던 논문입니다. 정신보건 서비스에서의 이용자 참여 13년 전이죠. 그때 이 우리 정신보건 시스템 안에 당사자들이 참여해서 어떻게 기여하느냐에 대한 아티클을 제가 썼었어요. 2013년에 시작된 작업은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그 2003년도에 전문의를 취득하고 오산정신병원이라는 곳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딱 정동에 들어갔더니 90명을 제가 담당했어요. 혼자서. 한 방에 90명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충격적이고 참혹한 공간이었죠. 병원인데 이름은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 자체는 치료라고 하기가 어려웠죠. 그리고 저는 거기서 월급을 되게 많이 받으면서 이 시스템이 유지되도록 공모하는 게 저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때 같이 근무했던 분이 저랑 그 이음병원의 정성건 원장님이에요. 저희는 지금도 그 우방병원에서 탈출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그때 진로를 내가 정신분석가가 되려고 하다가 안 되겠다. 사회정신대학을 해야 되겠다. 정신재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용인정신병원을 옮겨가게 됐죠. 그리고 용인정신보건센터를 하게 된 거고요. 그런데 센터에서 열심히 이렇게 의학적인 치료를 넘어서서 사회적인 결정 요인들에 대한 작업들을 하면서도 여전히 이 지역사회 서비스 안에서도 이 당사자들은 좀 뭔가 좀 주눅들어 있고 종사자들은 또 지쳐가고 이 원인이 뭘까 이게 좀 궁금했어요. 저도 너무 힘들고 그러면서 알게 된 거가 그때는 리커버리라는 단어가 별로 없었었죠. 그 당시만 해도 2005년 6년 그때였으니까 그때 정신재활이라는 단어가 일단 정신사회 재활이라는 단어가 메인스트림이었고 그때 알게 된 거가 이 정신사회 재활의 뿌리가 된 것이 사실은 영국의 정신분석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중반에 그 영국에서 이런 큰 당사자들이 포함된 집단의 문화나 운영 원리가 치유적인 인자로 작용할 수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지금 변화시키고 그 안에서 당사자와 존재자들이 함께 작업하고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치유적인 공동체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발전을 하게 되고 그것이 정신사회 재활이 되고 이 역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제가 이제 사회정신분석이라는 이런 좀 딱딱한 단어를 쓰게 된 것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당사자들이 겪는 굉장히 인간적이고 극심한 고통들은 당사자에게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들을 돕는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치고요. 또 그들을 돌보는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거기에 반응해서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의도치 않게 시스템 자체가 당사자들을 돌보는 방식이 치료적이지가 않고 역치료적이거나 반치료적이고 만들어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역량들을 탐색하는 작업들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2009년에 이제 영국에 유학을 갈 기회가 생겨서 그때 석사 논문을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석사 논문 주제가 당사자 운동이었어요. 그 당시에 2010년에 카미가 생겼죠. 2009년경에 한울에서 시작이 됐었을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한국에 파란 마음 하얀 마음 이제 그런 활동이 시작되는 걸 알고 계신 상태에서 이 석사 공부를 하러 갔고 아직 한국에서는 오프라인으로 활동이 막 생기기 전이었기 때문에 제가 석사 공부를 할 때는 좀 해외 사례들을 막 섭렵을 하고 해외 당사자들을 만나면서 이 당사자 운동이 좀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되고 이 이상한 시스템, 정신병원 같은 이 이상한 시스템에 당사자들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를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에 제 논문의 결론은 뭐였냐면은 이 시스템은 병들었다. 근데 병든 시스템을 이 당사자 운동이 고칠 수 있을 것 같다. 구원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게 그 당시의 결론이었어요. 그것을 이제 2010년도에 논문을 쓰고 2011년도에 제가 해외학회에서 발표했던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용인정신병원에서 2015년경에 동료 지원가들을 양성해서 3분을 고용해서 함께 일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경기도립정신병원을 만들 때 이정화 대표님을 초대해서 어떻게 극성기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지 배우고, 그 다음에 퀄리티라이즈 작업을 할 때 드디어 협업을 하면서 같이 이제 파트너십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과정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얘기는 제가 여러분들께 뭔가를 알려드리는 시간이라기보다 제가 배우는 시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때는 이 논문 쓸 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진짜. 많이 없었는데, 시안만 풀어지는 단계였는데, 지금은 20개가 넘는 단체들이 오셔가지고, 각자 다양한 노선과 관점들을 가지고 담론을 펼치고 계시는 거죠. 저 지금 굉장히 고무적인, 감동적인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학적으로 만성조현병 환자는 조현병의 결과물이 아니다. 사실은. 그들이 사회로부터 다뤄져온 방식의 결과물이다. 저는 그래서 음성증상이라는 걸 안 좋아해요. 사실은. 그리고 시스템 안에서 당사자 안에도 합리적이고 건강한 부분이 있고 종사자 안에도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스템 안에서는 종사자는 모두 다 전지전능하게 옳은 역할만 맡아야 되고 당사자는 수동적인 역할만 맡게 되는 그런 무의식적인 상호작용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자기 결정권들을 다시 지금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지속이 되게 되면서 이제 소외라는 것도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이 사회정신독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사회가 중요해요. 이 사회 공동체에 속한 개개인들의 여러 가지 힘든 감정적인 부분들을 포용을 해주고 소화를 해줘야 되는데, 실제 내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고립되어 있는 당사자들에 대해서 사회는 더 몰입을 시키고 더 참여를 함으로써 이것들이 강화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제 지도교수였던 힌셰로드라는 분이 이제 이렇게 의의를 했었어요. 마르크스 초기 이론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노동자들이 과거에는 농부들이 자기가 생산하는 음식을 먹었잖아요. 근데 산업화가 되면서 노동자들이 재화를 생산하는데 그 재화를 가지지 못하죠.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이제 더 소외가 되는 거죠. 근데 마치 우리 정신과 당사자적 입장은 그와 비슷하다. 내가 생산하는 내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츰차츰 이 시스템 안에서 내 주도권을 내가 돌려받지 못하고 자꾸 점점 더 소외되어 간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양받게 되는 종사자들 역시 소외되어 간다. 이 시스템 자체는 당사자에게도 좋지 않고 종사자에게도 좋지 않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거기에 매료돼서 제가 이제 이분한테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오늘의 담론은 좀 그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여러분들께서 이 시스템 안에서 정말 고군분투하셔서 당사자라는 정체성을 생산하셨어요. 만들어내신 거죠. 동료지원가는. 근데 그 정체성을 내가 소유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이 정체성 안에서 누군가를 또 소외시키는 건 아닌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이 당시에 영국에 한참 화두가 뭐였냐면은 이미 탈원안은 이루어졌어요. 서비스는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역 서비스로 옮겨갔는데 그거는 수용화는 끝났느냐? 지역 서비스 안에서도 수용화가 일어나는 건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들이 제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은 사회는 처음에 이 심리사회적인 약자들이 겪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그냥 관리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병원에다 맡기는 거죠. 그럼 거기서 수용화가 벌어지게 되는 거고, 탈원화가 되게 되면서 그 역할이 지역사회로 옮겨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여전히 관리의 역동은 좀 작동하는 거고, 역시 당사자들은 그 안에서 주도권을 가지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이런 시스템 안에서 자주 벌어지는 일들이 이 분열이라는 겁니다. 시스템 안에서 어떤 다른 태도를 가진 여러 진영들이 나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시스템, 그러다 보니까 경쟁하고 대립하고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들을 좀 관찰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논문을 이렇게 쓰면서 쭉 당사자 운동의 역사들을 봤을 때 당사자 운동이 시스템과 관계 맺는 방식들이 좀 진화해 왔더라고요. 처음에는 당사자 운동이 시스템과 완전히 대립을 했어요. 시스템과 별개로 따로 섬을 만들어가지고 율도국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이상적인 치료들을 구현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완전히 당사자 시스템하고는 같이 교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좀 이 서비스가 지속되지 못한 것들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시스템이 좀 진화하게 되면서 이 당사자들이 시스템 안에서 어떤 제도를 요구할 수 있는 쪽으로 같이 파트너십을 좀 가져가게 됩니다. 이건 조직 내에서의 파트너십이 아니라 시스템 내에서의 파트너십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점점 더 시스템이 이렇게 의학 모델에서 다른 리커버리 모델로 진화하게 되는데 당사자들이 기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 국가들의 정신건강 정책의 제일 헤드라인에 리커버리가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조금 좀 재미없는 얘기일 수 있는데 세상은 불완전해요. 그 다음에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상처받았고요. 근데 이 안에서 이 상처받은 부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완전한 것을 인정하고 서로 연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대상관계 정신분석의 입장에서는 이런 우리가 세상의 불완전함과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받은 상처를 인지한 상태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무의식적 방어 기제 중에 이 보상, 리페어레이션이라고 하는 방어 기제가 가장 아름답고 성숙한 형태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지탱하고 질문을 던지고 머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작업을 하는 것이 당사자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고장난 시스템을 수리하는 역할들을 그래서 당사자들이 발언을 함으로써 서로의 거울이 돼서 잃어버린 주도성을 찾고 돌봄 생태계를 수리하는 것 이런 것들로서 이제 당사자 운동이 시스템을 고치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때 등장한 것이 이제 서바이버 너리지 생존자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생존자의 목소리죠. 이거는 제가 거리견제 성명서에서 따온 거예요. 모든 경험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모든 경험이 동일한 정책적 기준이 될 수가 없다. 어떤 기준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지식 체계로서 우리가 생존자, 이 리커버리 담론이라든지 새로운 대안적인 것들을 얘기할 때 사실 어떤 모델이라든지 이념을 차용하는 것 자체는 도리어 더 생생한 담론을 빈약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보다는 실제 현장에는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있는 그대로 발휘될 수 있는 장이 펼쳐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퀄리티 라이츠 얘기 제가 잠깐 드릴게요. 퀄리티 라이츠에 대해서 저는 2018년부터 지금까지 퀄리티 라이츠가 개발되는 과정에 참여했고 한국에 도입되는 과정들에 이제 조정을 해왔습니다. 잘 아시죠 이제는? 퀄리티 라이츠는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같이 협업하는 걸 제일 강조했어요. 그래서 훈련 도구를 만들고 모범 사례를 소개하고 법 제정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정책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순서가 훈련 도구 같이 공부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의 퀄리티 라이트 논쟁은 이 법과 정책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담론들이 많은 것 같아요. WHO는 그렇게 하자고 하지 않았어요. 제도가 바뀌면은 물론 현장이 바뀌고 현장이 바뀌면은 현장의 삶이 달라집니다. 서로 선순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정책을 당장 바꾼다든지 어떤 서비스를 신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현장이 달라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WHO가 제안한 방식이에요. 이 현장에서 현장에 있는 당사자, 가족, 종사자들이 함께 모여서 협업 체계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 안에서 같이 협업하는 방식부터 바꾸자. 그 다음에 뭘 할지를 만들자라는 것이 이제 WHO가 제안한 방식이고요. 이 자리가 좀 그런 자리가 되면 좋겠어요. 물론 WHO에서는 동료 지원 모범 사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조적인 조건들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당사자 직원들의 비율이라든지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까 이정화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24시간 위기 대응 모델에 대해서는 제가 2015년경에 이제 뉴욕의 파라숍 프로젝트를 가서 피어 레스피치 돌아가는 부분에 굉장히 감동을 받고 왔어요. 그리고 정말 그 당시에 의사와 심리학자와 동료 지원가가 한 팀이 돼서 오픈 다이얼로그 네트워크 밑에 방문을 댕기는 팀들을 만나고 왔거든요. 근데 그 모델 자체가 지속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속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뉴욕의 모델들을 차용해온 영국에서 지금 새로운 시도를 좀 하고 있는데, 영국의 시도는 좀 꽤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24시간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이탈리아 트리에스테에서 운영하는 24시간 정신보건센터 모델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안에서 동료 지원가가 함께 오픈 다이얼로그를 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여하튼 간에 중요한 거는 주간형이냐 24시간형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기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포용하는 것, 그리고 동료 지원과 의료적 안전망과 공공위기 대응, 지역사회 회복 지원이 함께 연동하는 것이 더 핵심적으로 중요한 사안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 밖으로 나오는 것만으로 탈수용화 되는 건 아니에요. 당사자 중심이라는 이름이 실제 당사자들의 결정권, 자원 배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또 수용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요.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권한의 회복이 돼야 된다. 그리고 지역정신보건복지가 성장하는 것은 그냥 탈원화가 되고 새로운 기관들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 안에서 서로 관계 맺는 방식, 협력하고 연대하는 방식이 확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영 논리는 불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당사자의 이름을 누가 사용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동료 지원 당사자 운동이 이루어지는지 간에 이 과정에서 실제로 제일 취약한 위기의 사람 있는 당사자가 더 안전해졌는지 과연, 그래서 그 사람들의 발언권이 더 존중되었는지,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었는지, 삶과 노동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는지, 그거에 대한 성찰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동료 지원 현장이 되어야 되고, 당사자가 거기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방법론이 저는 대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이 고통은 사람의 마음을 부숩니다. 깨어지게 만들죠. 사람의 마음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더 큰 공감이라든지 어떤 공동선을 위해서 사람들이 열리게 되고 연대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담론의 장으로서 오픈 다이얼로그가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 접근이기도 하지만 거버넌스를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아까 현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자본을 만드는 방식이기도 해요. 퀄리티 라이츠의 플랫폼 안에서 이런 작업들을 해나갈 수 있는 지침이 완료가 되어서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했죠. 그 중에서도 오픈 다이얼로그가 제일 좋은 플랫폼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초대했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어요. 앞으로도 계속 합류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리커버리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고, 이 만들어진 훈련 도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픈 다이얼로그는 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 현재 훈련자이기 때문에. 오픈 다이얼로그는 누가 하느냐? 열려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가족 지원과도 할 수 있고, 동료 지원과도 할 수 있고, 인문학자도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픈 다이얼로그 역량을 갖추기 위한 훈련 자체는 어느 정도 좀 만만치는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합의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전문 훈련자에서 이루어지는 대단히 경험적인 학습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개를 하기 위한 입문 워크숍을 한 4일에서 1일 사이로 하게 되는데, 이거는 공식 훈련은 아니에요. 이것만으로는 실행이 어렵다는 게 기본적으로 콘센서스이고요. 결국은 오픈 다이얼로그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 16일에서 20일에 달하는 기초훈련, 기본훈련을 이제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한국에 도입하기 위한 작업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훈련은 모두 지금 공인 훈련자가 훈련을 하고 슈퍼비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 합의되어 있는 콘센서스예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했죠. 저에게 오픈 다이얼로그를 가르쳐 주신 분들이에요. 이분은 의사고, 이분은 심리학자고, 이분은 간호사고, 이분은 당사자예요. 당사자인데 오픈 다이얼로그 훈련자예요. 국제 훈련자. 오픈 다이얼로그는 전문가가 누구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훈련을 받은 공인 훈련자가 다른 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훈련자는 누구나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은 전문가가 나오고 당사자들이, 많은 훈련자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인재원에서 이제 어찌 보면 국내 유일이죠. 지금 자격증을 발행할 수 있는, 훈련증을 발행할 수 있는 훈련이 시작이 되어서 당사자와
지금 종사자들이 같이 촉진자 팀이 되어서 훈련을 시작을 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처음으로 당사자와 가족과 종사자들이 아주 대등하게 돌봄이란 어때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평등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런 식의 대화가 이제 새로운 뉴 노멀이 될 걸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5개년 계획에 들어갔죠. 1단계 오픈 다이얼로그, 2단계 리커버리 프로그램, 3단계 등등.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인물 워크숍이 3번 진행됐고 8월에 한 번 더 진행이 됩니다. 보건복지인재원에 대해서. 그리고 리커버리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이 진행이 됐고 한 번 더 진행될 거예요. 올 10월에 입문교육을 마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화 과정이 시작이 된 거고요. 4명까지. 더불어서 전문가 과정까지 해서 전체 오픈 다이얼로그의 정규 교육이 앞으로 3, 4년 안에 완료될 수 있는 졸업생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도입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더불어서 비강압 치료와 동료 지원 지원사들이죠.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는 전체 과정에 한 200~300명에 달하는 전문가 당사자들이 함께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리커버리 워크숍이 만들어졌고, 파도선에 우리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결국 이게 심리사회적인 고통이라는 것은 가장 사람이니까 겪는 인간적인 고통이고, 그것들을 가장 인간답게 돌볼 수 있는 것이 이런 방식의 돌봄이 아닐까. 그 안에 핵심이 동료 지원인 것 같아요. 2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